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은 피가 되어 흘렀어요. 그날의 현관 앞에서 들린 소리, 그리고 끊어진 숨소리는 아직도 녹음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면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 유난히 낮고 눅눅했죠. 한서연은 오후 2시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온 남편 박진수의 목소리에 잠시 웃었어요. 생활감이 묻은 대화였죠. 그런데 그 웃음 뒤로 현관에서 낯선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그 짧은 울림이 얼마나 큰 파문이 될지 아무도 몰랐죠.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기묘한 그림자 하나가 그 집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통화기기 너머로 들린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죠. 여보, 누구야? 그러나 이어진 것은 무릎을 꿇으라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른 비명, 깨지는 소리, 숨이 끊기는 짧은 파동이었죠.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4시 26분이었어요. 경찰은 5분 만에 도착했지만 그 5분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집안일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경찰도 알았겠죠. 박진수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현장팀은 바로 도어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고급 빌라의 강화문은 생각보다 단단했죠.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 안에서 피비린내가 새어나오는 듯한 공기, 모두가 초 단위로 뒤틀려가던 순간이었어요. 결국 소방대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을 때 시간은 이미 10분 넘게 흘러 있었죠. 거실엔 피로 얼룩진 흔적이 먼저 보였어요. 바닥에 쓰러진 한서연, 그리고 그 곁에 축 늘어진 13살의 한도윤. 살아있었지만 눈동자는 이미 공포에 갇혀 있었죠. 경찰이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서연의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린 창문. 차가운 겨울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죠. 거기엔 범인의 도주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 틀에 묻은 흙자국, 사다리의 금속성 자국. 그가 창문으로 빠져나가 인접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날의 울음은 아직도 녹음기 속에서 멈추지 않고 있었죠. 사건 현장은 정적이 흘렀죠. 벽에는 피가 튄 자국이 그대로 굳어 있었고 냄새는 철과 절망이 섞인 냄새였어요. 경찰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죠. 문 근처에는 깨진 유리컵 파편이 있었고 거실 바닥엔 핏물에 젖은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박진수가 통화 중에 놓친 그 전화기였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남겨진 음성 기록 속엔 여전히 서연의 비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공포가 전자음처럼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었죠. 한도윤은 의식이 희미했어요. 구급대원이 달려와 피를 막으며 소리쳤지만 소년의 입술은 떨리기만 했죠. 엄마, 누나,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어요. 몸을 관통한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기억의 칼이었죠. 도윤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강도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망치던 검은 형체가 그날 이후로 한도윤의 악몽 속에서 매일 되살아났죠. 그 시각, 강도현은 빌라 인근의 빈집으로 숨어들었어요. 2층짜리 오래된 주택, 주인은 여행 중이라 인기척이 없었죠. 그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장롱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숨결을 죽인 채 창문 밖 경찰의 발소리를 들었죠. 손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어요.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뛰었죠. 체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완성한 악의 구조물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인간이 아니라 냉각된 본능 그 자체였죠. 문이 열리고 장롱 안을 향해 손전등 불빛이 스쳤죠. 경찰의 외침과 동시에 강도현은 몸을 웅크렸어요. 그러나 이미 끝이었죠. 이놈 여기 있다. 쇳소리 같은 외침이 울리고 그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로 물든 손가락 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마치 세상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의 표정이었어요. 그를 검거한 형사는 나중에 말했다죠.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체포 당시 강도현은 묵묵히 끌려나왔고 거리의 사람들은 그 피투성이 얼굴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끝났어요 라는 한마디만 중얼거렸죠.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닌 완성된 광기의 자백이었어요. 그에게 끝이란 죽음이 아니라 파괴의 절정이었죠. 수사팀은 즉시 강도현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죠. 그의 휴대폰엔 천안, 대구, 서울을 오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엔 한민주와의 사진, 채팅 기록, 그리고 내가 사람을 묻었다는 자랑스러운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그의 범행을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복수와 통제의 병적 집착으로 봤죠. 그는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공포를 완성하려 한 거였어요. 조사 결과 그는 불법 흥신소를 통해 한민주의 새 주소를 알아냈어요. 50만 원이 오고 간 그 거래는 한 인간의 생명보다 싸게 팔린 정보였죠. 흥신소 운영자 조기택은 중간 브로커에게, 브로커는 다시 공무원 최영필에게 연결했어요. 단돈 2만 원, 그 돈으로 강도현은 빗장을 연 셈이었죠. 사람의 생명을 가격표처럼 다루는 이 음침한 고리가 결국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어요. 최영필은 권선구청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야간에 몰래 주민등록 조회 시스템을 열고 A양의 주소를 빼돌렸죠. 그는 그것을 일시적 부탁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상 살인의 열쇠였어요. 몇 초의 클릭이 한 생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죠. 나중에 그가 법정에서 울며 그냥 잠깐 도와준 건데 라고 말했을 때 법정의 공기는 싸늘해졌죠. 그는 그날 2만 원에 인간의 도리를 팔았던 거예요. 강도현은 주소를 손에 넣자 즉시 서울로 향했어요. 렌터카 안엔 밧줄과 칼, 그리고 오래된 지도 한 장이 있었어요. 그는 GPS를 껐고 휴대폰을 버렸어요.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밤새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창문에 불이 켜지는 시간을 기록했어요. 언제 남편이 나가고 언제 아이가 귀가하는지 모든 시간대를 손목시계에 새겨 넣었죠. 그의 마음속엔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돼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이틀 후였죠. 아버지가 출근한 직후 강도현은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비밀번호를 훔쳐봤어요. 주민들이 출입문을 여는 손동작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며 번호를 조합했죠.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을 때 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건 마치 게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승리자의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그는 마침내 현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들린 흉기는 조용히 빛났고 집안의 공기는 곧 피와 절규로 뒤덮일 예정이었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죠. 손가락은 이미 비밀번호 패드 위를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삑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안쪽의 조용한 숨소리. 한서연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놀라 뒤돌아보았고 눈앞엔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주 어딨어요? 낮고 메마른 목소리였죠.
서연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그가 내디딘 단 한 걸음이 공간 전체를 붕괴시켰어요. 그 한 걸음 이후 부엌의 공기는 피비린내로 변했죠. 칼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서연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죠. 컵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 소리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녀의 시야는 천천히 흔들렸죠. 피가 목덜미를 타고 흘렀고 뇌리엔 오직 아이들의 얼굴만이 떠올랐어요. 도윤이, 민주야, 마지막 생각이었죠. 몸은 주저앉았고 벽에 부딪힌 소리가 낮게 퍼졌어요. 그 찰나 강도현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눈앞의 공포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고개를 들었죠. 한도윤은 그때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문틈으로 들린 엄마의 비명에 손에서 패드가 떨어졌어요. 아이는 문을 열었고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피, 그리고 엄마의 몸 그 뒤로 다가오는 남자. 도윤은 뒷걸음질치며 아저씨, 라 말했죠.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묵직한 발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은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고 강도현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였죠. 숨을 고르며 말했다죠. 넌 닮았네. 그 아이랑. 그 말과 동시에 칼끝이 침대 시트를 찢었어요. 아이는 비명을 삼켰죠. 공포는 목구멍에 걸린 채 터지지 못했어요. 시트 아래로 흘러든 피가 손등을 적셨고 그 순간 도윤은 본능적으로 도망쳤어요.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죠. 그러나 창틀은 닫혀 있었어요. 유리가 깨졌고 몸은 뒤로 밀렸어요. 강도현은 아이의 팔을 붙잡았죠. 손가락 끝이 미끄러졌고 순간 귓가에 들린 건 자신의 거친 숨소리였어요. 아이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그때부터 모든 소리는 멀어졌어요. 집 안은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거실의 시계는 멈춘 듯 했고 냄비 속 물은 끓다 말았죠. 강도현은 무릎을 꿇고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미 숨이 끊긴 얼굴을 손끝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은 위로도 후회도 아니었어요. 단지 목표 달성의 피로였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손등의 피를 창문틀에 묻히며 걸었어요.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죠. 그 바람 속엔 이미 사체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갈 때 골목의 고양이 한 마리가 울었어요. 아무도 그 울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강도현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랐고 거기서 한참을 앉아 숨을 골랐어요. 도망이라기보다 감상의 시간 같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피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민주야, 이제 너 차례예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경찰은 그가 창문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했죠. 그러나 건물 구조는 복잡했어요. 강도현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갔는지 단서가 없었죠. 골목마다 CCTV가 있었지만 그는 이미 얼굴을 가린 상태였어요. 경찰은 인근 건물들을 수색했고 어느 2층 집의 장롱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장롱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피 묻은 손과 함께 웅크린 강도현이 있었죠. 그의 눈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그는 체포 순간에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묵묵히 끌려나갔죠. 형사들은 그를 데려가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경악과 혐오가 섞여 있었죠. 차량 안에서 강도현은 웃었어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의 엔딩을 보는 듯했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또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남지 않았죠. 수사본부는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어요. 결과는 단 하나였죠. 극단적 자기중심적 성향,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함.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그 애가 날 버렸어요. 난 뭘 잘못한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 왜곡된 확신은 그를 괴물로 만든 연료였어요. 세상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강도현은 벽을 바라봤어요. 손톱 밑에는 아직도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그는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은 민주 차례예요. 순찰하던 경찰이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어요.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계획이 있었죠. 끝나지 않은 광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형사는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피로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느낌이었어요. 체포된 다음 날 수사관들은 그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나 강도현은 고개를 기울인 채 웃기만 했죠. 그게 왜 나쁜 건데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처럼 담담했어요. 수사관은 분노를 참았지만 그 태도에 소름이 돋았죠. 그는 말끝마다 조를 붙이며 정중한 말투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그 속엔 인간의 감정이 비어 있었죠. 마치 모의 실험을 끝낸 과학자처럼 그는 자신이 만든 혼돈을 자랑하듯 묘사했어요. 프로파일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죠. 그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고 강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말에도 강도현은 미소만 지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정리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게 만들었죠. 방 안의 공기 밀도가 달라졌어요. 프로파일러는 수첩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이 사람은 공감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죠. 뉴스는 그날 저녁 일제히 보도했어요. 빌라 살인 사건. 범인은 전 연인 집 침입. 앵커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화면 속 자막은 잔인했죠. 인터넷 댓글에는 수천 개의 분노와 조롱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한서연의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장례식장 안엔 흰 국화만 가득했어요. 남편 박진수는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아직 입원을 마치지 못한 한도윤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안 와요? 그 말이 울음보다 아팠어요. 언론은 점점 더 자극적인 단어를 썼어요. 사이코패스의 귀환, 냉혈자 강도현.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피해자 이름은 빠르게 잊혔어요. 서연의 이름은 피해 여성으로 추각됐죠.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하며 범행 전 6개월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그는 직업이 없었고 하루 대부분을 인터넷 카페에서 보냈어요. 익명으로 복수와 증오의 글을 올리며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죠.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프로파일 분석 결과 강도현은 사람을 통제해야 안정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연인 시절 민주가 자신을 떠난 이후 세상을 배신하는 구조로 보게 됐죠. 그가 말하길 사람은 다 떠나요. 그래서 먼저 지워야 해요. 그의 말엔 논리가 있었지만 그 논리는 인간이 아닌 괴물의 것이었죠. 수사관들은 그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벽이었죠. 한민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 접촉을 거부했어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 사람이 아직 꿈에 나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병실 창문엔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천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그 움직임이 마치 그녀의 불안한 호흡 같았어요. 그녀는 자주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 사람 눈빛이 아직 떠나요. 검찰은 신속히 구속 기소를 결정했어요. 살인, 살인미수, 불법 침입, 개인정보 유출 교사, 법정엔 차가운 공기만 흘렀죠. 강도현은 피고인석에서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죠. 죄요. 그건 다들 하는 거잖아요.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삼켰어요. 그 말은 죄의식이 아니라 도발이었어요. 검사는 그를 향해 기록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앞에서 끝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반성입니까? 강도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대답은 법정 전체를 얼게 했어요. 판사는 고개를 숙였고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들렸어요. 한민주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죠. 그 입 다물어. 경비들이 급히 제지했어요. 그러나 그 외침은 누구보다 절실했죠. 선고 공판날,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피고인 강도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한 문장이 끝났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그러나 강도현은 아무 반응도 없었죠. 그의 얼굴엔 미세한 미소만 남았어요. 무기라니, 오래 살겠네요. 그 말은 웃음처럼 흘렀고 경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가 사라진 뒤 법정의 조명은 천천히 꺼졌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울었죠. 한민주는 법정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 문장은 종이 위에서 흔들렸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울음이었어요. 교도소의 아침은 차가웠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 쇠사슬이 스치는 소리, 그것이 매일의 알람이었죠. 강도현은 창문 없는 방 안에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는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 불렀죠. 난 흔적을 남겼어요. 그게 존재의 증거예요. 동료 수감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모두 그의 코앞에서 멀어졌죠.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했어요. 그가 갇힌 지 한 달 후, 교도관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새벽마다 독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었죠. 감시 카메라를 돌려보면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열고 있었어요. 민주야, 아직 거기 있죠. 그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교도관은 그날 보고서를 올렸지만 정신과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매일 벽에 손톱으로 무언가를 새겼어요. 그 벽엔 이름들이 있었어요. 서연, 도윤, 그리고 민주. 글씨는 점점 더 깊어졌죠. 손톱이 닳아 피가 스며들었어요. 교도관이 물었어요. 왜 그런 걸 새기죠? 강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사라지지만 이름은 남아요. 그 말에 교도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일렁였죠. 한 인간의 죄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지옥을 예술로 착각하는 자의 광기였어요. 한편 한민주는 여전히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같은 꿈을 꿨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다가오는 꿈이었죠.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다죠. 그건 기억이 아니라 공포의 반향이에요. 하지만 민주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잠이 들면 벽 너머에서 웃음이 들렸죠. 세상은 잠잠해졌지만 그녀의 밤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어요. 박진수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고 그는 말수가 줄었죠. 집에는 여전히 서연의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머그컵, 향수, 달력 위의 낙서들. 그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매일 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 속 미소는 이미 낯설게 보였어요. 사회는 빠르게 다른 뉴스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은 빌라 살인 사건을 잊기 시작했죠. SNS에는 새로운 범죄, 새로운 논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사건의 이름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남아 있었어요. 경찰 교본이 사례로, 대학 강의의 토론 주제로, 그리고 한 가족의 기억 속 상처로요. 잊히는 게 살아남는 법이라지만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어요. 한도윤은 시간이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그를 조용히 피했어요. 저 애는 그 사건 속삭임이 늘 따라다녔죠.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걸었어요. 교실 창문에 비친 햇살이 눈부셨죠. 그는 책상 위에 연필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겠죠. 그 한마디에 교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눈빛은 너무 어른스러워서 그저 고개를 숙였죠. 몇 년 후 다큐멘터리 팀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어요. 화면엔 희미한 빌라의 외벽과 그날의 녹음된 전화 소리가 흘렀죠. 여보, 문 열렸어. 그리고 짧은 정적. 이어진 비명. 시청자들은 다시 그 공포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다른 목소리로 마무리되었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이 끝날 때 화면엔 잊지 말아요라는 문장이 떴어요. 그 방송 이후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섰어요. 댓글창엔 분노 대신 침묵이 이어졌죠. 어떤 이는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이는 법의 허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죠. 누구나 누군가의 공포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잠시나마 깨달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누군가는 경계를 배웠죠.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남겨졌어요. 폐가로 변한 그 빌라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바람이 불어 리본이 흔들렸어요. 그 옆에 세워진 작은 표지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에서 한 생이 멈췄고 한 세상이 배웠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어요. 그리고 정적. 그 침묵 속에서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죠. 이야기는 멈춰도 파동은 남아요.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배워요. 공기가 남았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